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무자비했다. 특히 강북구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더욱 그랬다. 칼날 같은 바람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차가운 1월의 밤, 12살 소년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얇은 재킷을 더 단단히 여몄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발가락이 밖으로 비죽 나와 있었다. 뼈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준호의 배는 지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분명 뭐라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마치 지난 3년간 거리에서 생활하며 수없이 되뇌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의 곁을 떠난 후 준호는 어린 나이에 거리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복지시설에서 몇 달을 보냈지만 그곳의 냉담함과 폭력적인 환경은 그를 탈출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왔다. 때로는 친절한 식당 주인이나 노점상이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에는 그런 호의조차 드물었다. 준호는 명동의 번화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시간이면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가끔은 쓰레기통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운이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다 지친 그는 한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열띤 논쟁을 벌이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다. 박 사장님, 이 계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나도 알아, 정비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내일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더 나이 든 남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 남자는 준호 앞을 지나쳐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후 준호는 바닥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분명 방금 지나간 두 남자 중 한 명이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폰을 팔면 몇 주 동안 먹을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이 떨리는 그는 천천히 그 기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였고 아직 전원도 켜져 있었다. 잠금 화면에는 화려한 사무실 배경이 있었고 알림 몇 개가 표시되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는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 정직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란다. 준호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준호의 배는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를 냈고 그의 옷은 추위를 막아주기에 너무나 얇았다. 그는 갈등 속에서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잠깐만 살펴본 다음에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준호는 화면을 밝게 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화면 보호기가 해제되고 홈 화면이 나타났다. 아마도 주인이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화면 왼쪽에는 몇 개의 앱 아이콘이, 오른쪽에는 갤러리 아이콘이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준호는 갤러리를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다. 대부분은 회의 장면이나 문서, 건물 사진들이었다. 준호는 실망감을 느끼며 화면을 넘겼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여성의 얼굴에 준호의 숨이 멎었다. 그 미소, 그 눈, 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엄마.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틀림없었다.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유일한 사진을 잃어버린 후 3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눈물이 그의 더러워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또 다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남자는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다. 준호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겼다. 대학 도서관, 놀이공원, 카페,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어머니와 그 남자의 사진들이 이어졌다. 마지막 사진에서 준호는 화면을 꼭 붙잡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작은 종이 접기학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는 장면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미영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 양 12년 봄도 미영.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김미영. 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걸까? 왜 그의 폰에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남자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는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아가 알림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내일 오전 9시에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있을 회의에 대한 리마인더였다. 메시지에는 박태준 회장님, 스카이 엔터프라이즈 이사회 회의라고 적혀 있었다. 박태준, 아마도 방금 전 골목길에서 본 나이 든 남자의 이름일 것이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폰을 팔아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것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졌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그 빌딩으로 가서 박태준이라는 남자를 만나야 했다. 어머니의 사진이 왜 그의 폰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준호는 폰을 재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오늘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내일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공중 화장실에서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게 정리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넘겼다. 여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적어도 깨끗한 얼굴로 그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 강남역에 도착한 준호는 눈앞에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에 압도되었다. 그는 폰에서 확인한 주소를 기억해내며 스카이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빌딩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는 목적지 앞에 도착했다. 번쩍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의 50층 높이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스카이그룹 본사라고 적힌 대리석 표지판이 있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다. 실내는 따뜻했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의연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저기 박태준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 데스크의 여성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이사회 회의 중이세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어젯밤에 회장님이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여성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정말요? 회장님께서 폰을 찾으시느라 큰 소동이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몇 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준호에게 다가왔다. 안녕, 나는 전구진이라고 해. 회장님의 개인 비서야. 네가 회장님의 폰을 가져왔다고?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내밀었다. 네, 어젯밤에 거리에서 주웠어요. 정우진은 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정말 회장님 폰이 맞네. 정말 고마워. 이런 값비싼 물건을 돌려주다니 정말 대단한 정직함이야.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기,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우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회의가 곧 끝날 거야. 원한다면 회장님께 내 이야기를 전해볼게. 제 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회장님 폰에 제 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정우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 어머니? 무슨 말이야? 준호는 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갤러리에 제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김미영이라고요. 제가 꼭 회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제발요. 전구진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여기 로비에서 기다려.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려볼게.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이 지났을 때 전구진이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나를 따라와.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전구진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은 50층까지 올라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부신 전망의 넓은 사무실 공간이 나타났다. 전구진은 준호를 안내해 큰 나무 문 앞에 멈춰섰다. 회장님은 안에 계셔. 들어가도 좋아. 그가 말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깊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진 호화로운 사무실이 나타났다. 중앙에 있는 대형 책상 뒤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준호가 어젯밤에 본 남자였다. 박태준 회장이었다. 들어오게 젊은 친구 박태준이 말했다. 자네가 내 폰을 찾아줬다고 들었네. 준호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네, 회장님. 어젯밤에 명동 근처에서 주웠어요. 박태준은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직하게 돌려줘서 고맙네. 비서가 자네에게 사례금을 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회장님 폰에서 본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박태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사진이라고? 네. 준호는 침을 삼키고 계속했다. 김미영이라는 여자분 사진이요. 제 어머니세요. 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준호를 바라보았다. 미영이 내 어머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비티 씨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회장님이 어머니를 아시는지, 왜 회장님 폰에 어머니 사진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영기가 정말 떠났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준호는 볼 수 있었다. 박태준은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가 몇 살이지? 그가 물었다. 12살이요, 준호가 대답했다. 박태준은 잠시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전시 미년생이구나. 네. 준호는 회장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깨달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박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 준호. 자네가 맞지? 이름이? 네, 김준호입니다. 박태준은 심호흡을 한 후 준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자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네. 자네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야.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태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그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박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그의 50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어. 그때 나는 문학 동아리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지. 그녀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 그 여학생이 바로 내 어머니 미영이었단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어. 나는 스카이그룹 창업자의 아들이었고 미영이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장학생이었지.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어. 미영이의 순수함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나를 매료시켰단다. 박태준의 눈에는 먼 추억을 회상하는 빛이 어렸다. 우리는 2년 동안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어. 내 가족은 재벌가의 딸과 내 결혼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거든.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사랑했고 어떻게든 가족을 설득하려고 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학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그것이 폰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종이학임을 알아보았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가 헤어지기 전날 밤 미영이는 이 종이학을 건네주며 말했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비록 그 꿈속에 제가 없더라도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미영이는 사라졌어. 그녀의 기숙사방은 비워져 있었고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지.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박태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시에는 나도 이유를 몰랐어. 몇 주 동안 미쳐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지. 결국 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결혼을 했고 가업을 이어받아 스카이그룹을 이끌게 되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구나. 네가 태어난 해, 내 나이, 그리고 내 얼굴, 내 어머니를 닮았지만
내 젊은 시절 모습도 보이는구나.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다. 준호야, 박태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일 수도 있겠구나. 그 말에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년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항상 모호한 대답만 했다. 네오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단다. 이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고만 하셨어요. 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영이다운 말이구나.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내가 미영이를 찾았더라면, 우리가 함께했더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호는 이 강인해 보이는 사업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잠시 후 박태준은 진정한 듯 다시 말을 이었다. 확실히 알아야겠어. 우리는 DNA 검사를 해야 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책상에서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전구진 씨 들어오게. 전구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 회장님. 우진 씨, 오늘 내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그리고 최고의 소아과 의사를 지금 당장 불러 DNA 검사도 준비해. 정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왔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진이 나가자 박태준은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야, 네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니? 준호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항상 병약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죠. 소설을 쓰고 번역 일도 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3년 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궁분해 준호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추운 거리에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던 고아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지냈니?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에는 코아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출했죠. 그 후로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벌기도 했어요. 박태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찾았더라면. 이때 전구진이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김 박사님이 30분 내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준비 중입니다. 고맙네, 우진 씨. 그리고 준호에게 새 옷과 먹을 것을 좀 준비해주게. 네, 회장님. 정우진이 나가고 박태준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이제부터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게. 먼저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그동안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 어떨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1시간 후 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호화로움을 경험했다. 박태준의 개인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비서가 준비한 고급 브랜드의 새 옷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완벽하게 맞는 새 옷을 입은 모습. 박태준의 개인 식당에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 감격했다. 불고기, 갈비, 각종 반찬들과 신선한 과일까지.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지만 곧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열심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그런 준호를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먹어, 준호야. 이제 더 이상 굶주릴 일은 없을 거야. 식사 후 의사가 도착했다. 김 박사는 준호를 세심하게 검진했다. 영양실조와 경미한 탈수 증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진단을 내렸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한 후 김 박사는 떠났다. 결과는 24시간 내에 나올 겁니다. 회장님,
그녀는 나가면서 말했다. 그날 오후 박태준은 준호에게 스카이그룹 본사를 구경시켜 주었다. 거대한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사업, 영역에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카이그룹은 내 아버지가 1960년대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어. 박태준이 설명했다. 지금은 전자제품, 건설,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준호는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불과 24시간 전 그는 추운 거리에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의 회장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을까? 왜 아버지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저녁이 되자 박태준은 준호를 강남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150평이 넘는 호화로운 공간에 준호는 압도되었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자, 박태준이 말했다.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거야. 준호에게는 자신만의 방이 주어졌다. 킹사이즈 침대와 최신식 전자기기가 갖춰진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편히 쉬어, 준호야. 내일 아침에 보자, 박태준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박태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그가 나간 후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정들로 복잡했다. 기쁨, 혼란, 슬픔, 그리고 두려움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을까?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푹신한 매트리스와 부드러운 이불은 그가 기억하는 어떤 잠자리보다 편안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의심했다.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절대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기억났다. 그는 빠르게 일어나 옷을 입었다. 거실로 나가자 박태준이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준호. 잘 잤니? 네, 정말 잘 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박태준은 웃으며 준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앉아서 아침 먹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김 박사님께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들어오시라고 해. 김 박사는 서류 봉투를 들고 다이닝룸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준과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사 결과 고시지 겸디 9.98%의 확률로 회장님은 김준호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비록 어제부터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받으니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다. 박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와 그를 꽉 안았다. 내 아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내 아들이었구나. 김 박사는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물러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말없이 서 있었다. 12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박태준이 준호에게서 떨어져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준호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게.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랑과 지원을 줄 거야. 약속할게.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태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아. 그날 오후 박태준은 준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 옷, 학용품, 개인교사, 의료검진 등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호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거야, 박태준이 말했다. 그동안 놓친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거야. 준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어렵게 살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구나. 미영이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어. 아마도 그녀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당시 나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으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녀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라는 것을.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다운 말이구나. 항상 이해심이 깊었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박태준이 받았다. 여보세요? 아, 그래. 알았어. 곧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 아내가 오늘 외국 출장에서 돌아와. 그녀에게 너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구나. 준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아버지의 부인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야. 윤정은 복잡한 여자야. 우리는 가문의 결합으로 결혼했고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실용적인 파트너십에 가까워. 하지만 그녀는 내 정당한 아내이고 지난 20년간 함께 살아왔어. 그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거야. 준호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걱정돼요.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걱정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한다. 그들은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고급 리무진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거리의 고아였다. 오늘 그는 한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의 아들이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공항에 도착하자 박태준의 비서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비행기가 막 착륙했어. 전구진이 보고했다. 윤정 마담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있자 아들아. 20분 후 우아한 중년 여성이 2명의 비서를 대동하고 라운지로 들어왔다. 최윤정, 박태준의 아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고급스러운 주얼리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태준 씨,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는 누구죠? 박태준은 심호흡을 했다. 윤정 씨,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이 아이는 김준호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최윤정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윤정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준호는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좋아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침묵 속에 리무진에 탔다. 박태준과 최윤정은 뒷좌석에, 준호는 그들 앞에 보조 좌석에 앉았다. 차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가족 역학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차가 멈추자 그들은 높은 철문이 있는 대저택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섰다. 준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다. 거대한 정원과 분수대가 있는 서양식 저택이었다. 한국 전통 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말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집이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저택으로 들어섰다. 그의 새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는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을 장식하고 있는 고가의 예술 작품들. 이곳은 그가 상상해본 어떤 곳보다도 화려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최윤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짐을 맡기고 거실로 향했다.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함께 가자. 거실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과 수영장이 내려다 보였다. 최윤정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는 내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최윤정의 눈이 커졌다. 언제? 어떻게? 그야시 대학 시절 내가 윤정 씨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었죠. 우리는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최윤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한 번도 그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죠. 미영은 내가 당신과 약혼한 후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준호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최윤정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몇 살이니? 12살입니다, 마담.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준호는 목이 메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태준이 개입했다. 미영은 준호를 혼자 키웠어요.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리에서 살았죠. 어제 우연히 내 휴대폰을 주웠고 그 안에 있던 미영의 사진을 보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최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태준 씨, 당신은 이 아이를 이 집에 데려오고 싶다는 거군요. 그는 내 아들이에요, 윤정 씨. 내 핏줄이죠. 그리고 그는 지난 3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최윤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우리 집은 호텔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죠. 중대한 결정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정 씨, 나는 준호의 아버지로서 그를 이 집에 데려올 권리가 있어요. 최윤정은 비웃듯 웃었다. 권리? 당신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아이를 내 집에 들이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러스틱,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미영을 만났어요.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언쟁이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는 이 가정에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박태준이 재빨리 준호에게 다가갔다. 아니 준호야, 네가 갈 곳은 없어. 이곳이 내 집이야. 최윤정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상의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약간 끄덕인 후 우아하게 방을 나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구나, 준호야. 윤정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아버지.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야. 네가 내 인생에 나타난 것은 축복이야. 윤정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자,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그들은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갔다. 넓은 복도를 지나 박태준은 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것이 내 방이야.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준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방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컴퓨터, 게임 콘솔, 책장, 그리고 개인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게 정말 제 방인가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 내 방이야. 내일 우리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거야. 옷, 신발, 학용품, 네가 원하는 모든 것. 준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태준은 준호 옆에 앉았다. 윤정은 시간이 필요해. 우리 결혼은 복잡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 가문 간의 결합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내 아내이고 나는 그녀를 존중해. 그녀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족 역학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그는 최윤정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해해요, 아버지.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게요. 박태준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좋은 아이구나. 내 어머니가 널 정말 잘 키웠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미영은 항상 그랬어. 박태준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잠겼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항상 그를 격려하던 말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구나. 아마도 그녀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녀는 항상 그랬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일치했다. 이제 좀 쉬어, 준호야. 오늘은 긴 하루였어. 내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박태준이 방을 나간 후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불과 48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부유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윤정의 냉랭한 태도, 그리고 이 화려한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 준호는 잠시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생각했다. 박태준은 그 폰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보고 싶었다. 내일 아버지에게 부탁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눈을 떴다. 준호 도련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도련님으로 불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다. 중년의 가정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호 도련님. 저는 이 집의 가정부 김순자입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내려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빠르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전구진이 사준 새 옷들이었다. 그는 아직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가자 박태준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최윤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야, 준호야. 박태준이 밝게 인사했다. 잘 잤니? 덜 스위트하던네, 아버지. 정말 잘 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앉아서 먹자.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준호는 테이블에 앉았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식 반찬들, 죽, 과일, 주스, 그리고 서양식 아침 식사 메뉴까지 두 사모님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윤정은 오늘 아침 일찍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 곧 돌아올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윤정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사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박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이곳이 내 집이고 너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윤정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정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늘 우리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거야. 박태준이 말했다. 옷, 신발, 학용품,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해. 넌 교육을 받아야 해. 준호는 놀랐다. 학교요? 저는 3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걱정 마. 최고의 개인 교사들을 고용할 거야. 네가 또래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준비가 되면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킬 거야. 준호는 학교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갔던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다. 그는 학교 생활이 그리웠다. 친구들, 수업, 심지어 시험까지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가 그럴 거라고 믿어. 박태준이 미소 지었다. 미영의 아들이니까. 그녀는 항상 책을 사랑했지.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쇼핑을 위해 외출했다. 강남의 고급 쇼핑몰에서 준호는 평생 동안 본 적 없는 많은 옷과 물건들을 샀다. 박태준은 돈을 아끼지 않았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 최신형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콘솔까지. 준호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었지만 박태준은 단호했다. 네가 지난 12년 동안 받지 못한 모든 것을 보상하고 싶어.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스카이그룹 본사로 향했다.
박태준은 준호에게 회사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준호야. 그가 말했다. 넌 내 유일한 아들이야. 스카이그룹의 미래 회장이지. 준호는 그 말에 부담을 느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거대 기업의 미래 회장이 되는 것은 그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본사 투어를 마치고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박태준의 비즈니스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여러 임원들이 와서 인사를 했고 그들 모두 준호를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회장님, 이분은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들이네. 박태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김준호.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준호에게 인사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지난 3년간 거리에 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방식이 이상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단지 놀란 것뿐이야. 내가 갑자기 아들을 소개하니까. 하지만 곧 모두 익숙해질 거야. 점심 식사 중 박태준의 비서 전구진이 급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박태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무슨 일이지? 최 여사님께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준호 도련님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우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가정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당장 전화 연결해. 전구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건넸다. 박태준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분 후 박태준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윤정은,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녀가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최윤정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태준 씨, 우리 대화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네 방으로 가 있을래? 아버지와 윤정 이모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1층의 대화를 엿들었다. 당신은 내 동의 없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최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소개했고요.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봤나요? 윤정 씨,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내 혈육이죠. 그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내 권리는요? 당신의 아내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내 권리는? 당신은 나와 상의도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당신에게 설명했어요. 준호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그 여자의 사진을 20년 동안 간직했더군요. 그리고 당신 폰에는 그녀의 사진이 가득했고요. 당신은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그렇죠?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미영은 특별했어요. 박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준호예요. 그는 내 아들이고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나는 그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의 미래 회장으로 키우고 싶고요. 최윤정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로. 그는 내 아들이에요. 당연히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요? 우리 가정은요? 당신은 그것도 생각해 봤나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이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윤정 씨, 박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당신은 내 정당한 아내예요. 하지만 준호도 내 책임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돌봐야 해요.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요. 최윤정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미안해요, 윤정 씨.
하지만 준호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는 이 집에 살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로 인정받을 거고요. 최윤정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삶에 개입하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당신이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준호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한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항상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준호는 최윤정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괜찮니,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하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사모님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박태준은 준호 옆에 앉았다. 윤정은 시간이 필요해. 이것은 그녀에게도 큰 변화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이곳이 내 집이야.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다른 곳에 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저를 방문하실 수 있고 저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만 이 집에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도 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박태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리는 이 집이야.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사모님도 아버지도 저도요. 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넌 너무 어른스러워.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해. 너는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야.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행복하고 싶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가정은 아버지와 최윤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균열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일부터 내 교육을 시작할 거야. 박태준이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최고의 개인 교사들이 올 거야. 그리고 준비가 되면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킬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일을 계획 중이야. 네가 좋아할 만한 일이지. 무슨 일인데요? 깜짝 선물이야.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기대해도 좋아.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녀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준호는 그날 밤 결심했다. 그는 최윤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특히 최윤정이 그토록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싶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박태준이 사준 새 옷 중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다. 최윤정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최윤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고급스러운 팬츠 수트, 그리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가 그녀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멈춰서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윤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안녕.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조,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최윤정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야. 그래도 사모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최윤정은 잠시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네오는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준호는 놀랐다. 사모님이 제 어머니를 아셨나요?
최윤정은 작게 웃었다. 아니,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어제 네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을 봤지. 너는 그녀의 눈과 미소를 닮았어.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최윤정이 다시 말했다. 난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자선 행사가 있거든. 네, 사모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윤정은 고개를 약간 끄덕인 후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향수 향기가 잠시 복돼 머물렀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대화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최소한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작은 진전이지만 진전임에는 틀림없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박태준이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준호야, 좋은 아침이야. 그가 밝게 인사했다. 잘 잤니? 네, 아버지. 정말 잘 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방금 사모님과 마주쳤어요. 박태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래?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모님이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윤정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녀도 결국에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오늘 오전에 내 개인 교사들이 올 거야. 학습 평가를 통해 내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울 거야. 준호는 긴장했다. 그는 3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비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책을 읽고 공부하도록 격려했지만 거리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학업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걱정 마. 박태준이 준호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압박감을 느낄 필요 없어. 우리는 천천히 진행할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배움을 즐기는 거야. 아침 식사 후 준호는 집 안의 서재로 안내받았다. 그곳은 2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었고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다. 곧 3명의 교사가 도착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었다. 그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준호 군. 국어 선생님인 이미경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간단한 평가만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임하세요. 평가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준호는 자신의 지식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의 노력을 칭찬했다. 준호 군은 기초 실력이 생각보다 좋네요. 수학 선생님인 김동훈 씨가 말했다. 특히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요. 몇 달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또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 선생님인 앤 워커는 미국인이었다. 준호는 언어 감각이 좋아요. 어휘력은 부족하지만 문법 이해도가 높습니다. 영어에 대한 잠재력이 큰 학생이에요. 준호는 이런 평가에 안도했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중고 서점에서 책을 사와 준호에게 읽도록 격려했다. 평가가 끝난 후 박태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요? 그가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생각보다 기초가 탄탄합니다, 회장님. 이미경 선생님이 대답했다. 준호 군은 총명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희가 맞춤형 교육 계획을 준비해서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비용은 문제가 없으니 최선의 교육을 제공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떠난 후 박태준은 준호에게 다가왔다. 어땠어, 준호야? 너무 어렵진 않았니?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버지. 3년 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거든요. 걱정 마. 넌 똑똑한 아이야.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점심 식사 후 박태준은 준호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사진들이야. 그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내 폰에 있던 모든 사진을 여기에 옮겼어. 준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태블릿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더 많이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가득했다. 대학 캠퍼스, 한강공원, 카페, 도서관,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내가 20년 넘게 간직해온 보물이야, 박태준이 말했다. 이제 그것들은 내 것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항상 책을 사랑했고 시를 썼지. 그녀의 웃음은 방 전체를 밝게 만들 수 있었어.
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어머니의 젊고 행복한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다. 준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병약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어머니는 활기차고 빛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박태준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어.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 미영은 국문학을 전공했고 동아리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어. 그녀가 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 어머니의 시를 기억하세요? 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시는 별을 따는 아이였어. 그녀는 그것을 내게 써주었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 란튼 베테르마키 시브스믹스야라체 가장 작은 별 하나를 따고 싶어. 라센시토누스토 오치 그 별빛으로 너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읊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준호는 감동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의 시집이나 노트가 있나요? 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없어. 미영이 사라진 후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운 것 같았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다. 왜 어머니는 그토록 힘든 삶을 선택했을까? 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 아세요? 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 당시 나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 내 부모님은 스카이그룹과 최씨 가문의 결합을 위해 윤정과의 결혼을 정해놓았지. 미영은 아마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박태준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다. 나는 그녀와 함께 했을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박태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집 안을 탐험하기로 했다. 저택은 너무나 커서 모든 방을 둘러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잘 다듬어진 잔디, 다양한 꽃과 나무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연못까지 있었다. 준호는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감상했다. 그때 그는 정원 구석에서 누군가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준호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오정구라고 합니다. 이 집의 정원사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김준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시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군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버님 때부터 이 정원을 돌봐왔죠.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오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이 정원은 제 인생의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저 매화나무는 제가 직접 심은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저렇게 웅장해졌네요. 준호는 오정구가 가리키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정원 한쪽에 서 있는 매화나무는 정말 아름다웠다. 실은 회장님의 어머님이 매화를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오정구가 계속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그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특별히 신경 씁니다. 준호는 흥미롭게 들었다. 그는 박태준의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들이셨나요? 오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 회장님, 즉 도련님의 할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스카이그룹을 처음부터 일군 분이시죠. 할머니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죠. 준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때 집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전구진이었다. 준호 도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준호는 아쉬운 마음으로 오정구에게 인사했다.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눠요, 오 선생님. 오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도련님.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자 박태준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윤정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침보다는 덜 적대적으로 보였다. 준호야, 들어오렴. 박태준이 말했다. 윤정 이모와 내가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앉았다. 네, 아버지. 내일부터 너의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될 거야. 박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2달 후 네가 충분히 준비되면 강남의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에 입학할 거야.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야. 준호는 놀랐다. 국제학교요? 최윤정이 말했다. 그곳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요. 한국의 엘리트 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죠.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그런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집중 교육을 받는 거야. 박태준이 설명했다.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최윤정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너를 가족으로 소개할 거야.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고 이제부터 너는 박준호가 될 거야. 준호는 놀랐다. 그는 최윤정이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의지를 보일 줄은 몰랐다. 정말요? 사모님도 동의하셨어요? 최윤정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 남편의 결정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해. 그리고 네가 이 집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해야 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준호는 최윤정의 말 속에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준호야, 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제주도로 갈 거야. 가족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제주도요? 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이 첫 가족 여행이 될 거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 최윤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식사 준비를 확인하고 올게요. 그녀가 나간 후 준호는 박태준에게 물었다. 아버지, 사모님이 정말 저를 받아들이실까요? 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윤정은 이해심 깊은 사람이야. 그녀도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단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윤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제주도 여행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준이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었고 준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최윤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식사 후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태블릿으로 어머니의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힘든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정말 박태준을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왜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최윤정이 들어왔다. 준호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사모님. 최윤정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방해해서 미안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준호는 긴장한 채로 침대 끝에 앉았다. 최윤정은 그 옆에 앉았다. 내가 어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나는 단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야. 준호는 놀랐다. 그는 최윤정이 사과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사모님. 이해해요. 최윤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태준과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어. 우리 관계는 복잡해.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 가문 간의 결합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태준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와의 삶에 적응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너가 나타났고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어. 태준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그녀의 사진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준호는 최윤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요. 최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야. 내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키웠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녀가 돌아가신 후 네가 거리에서 살았다고. 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하지만 병이 심해지셨고 그 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최윤정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다. 내온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이 놀라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최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준호야, 나는 네가 이 집에서 행복했으면 해. 우리가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 그리고 태주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준호는 감동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윤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좀 쉬어.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거야.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준호가 말했다. 사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제가 사모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최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모라고 불러도 좋아. 감사합니다. 이모. 최윤정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 어머니는 분명 훌륭한 분이었을 거야. 그녀가 너를 아주 잘 키웠구나. 그 말을 남기고 최윤정은 방을 나갔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다. 금요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제주도 여행을 위한 짐을 쌌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개인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조금의 휴식이 필요했다. 그는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그것이 최윤정 이모와 함께하는 첫 여행이라는 사실이 약간 긴장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최근에 보여준 따뜻함은 준호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비됐니, 준호야? 박태준이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아버지. 거의 다 됐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박태준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다.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해. 서둘러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가족 여행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했을 때는 여행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제주도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거야.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야. 너는 분명 좋아할 거야.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자 최윤정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여행 복장을 하고 있었고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다 준비됐니? 그녀가 준호에게 물었다. 네, 이모, 준호가 대답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최윤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여하! 가자. 그들은 저택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는 리무진에 탔다. 김포공항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차 안에서 박태준은 준호에게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러 화산섬이고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이 있지. 우리는 서귀포에 있는 별장에서 머물 거야. 별장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최윤정이 대답했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을 보내기 위해 가는 곳이지. 준호는 작은 별장이 얼마나 클지 상상했다. 아마도 그가 살았던 어떤 집보다 클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은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준호는 이런 특별 대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단지 며칠 전까지 거리에 고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개인 제트기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를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의 첫 비행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했다. 처음 비행기 타니? 최윤정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정말 신기해요. 나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그랬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출신이야.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서울에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지. 준호는 놀랐다. 그는 최윤정이 항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어요? 최윤정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나는 서울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어. 그리고 마지막 학년 때 학교 행사에서 태준을 만났지. 그는 이미 스카이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었고 모든 여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최윤정은 잠시 주저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결합을 원했고 우리도 서로에게 끌렸어. 준호는 최윤정의 대답이 약간 회피적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준호 일행을 고급 SUV로 안내했다. 공항에서 별장까지는 약 30분이 걸렸다. 차창 밖으로 준호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푸른 바다, 야자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저게 한라산이야. 박태준이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 내일 우리는 그곳을 방문할 거야. 마침내 그들은 별장에 도착했다. 작은 별장이라는 말과는 달리 그것은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3층 구조의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와, 준호는 감탄했다. 그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 별장에도 가정부와 요리사, 정원사 등 여러 직원들이 있었다. 준호야, 내가 네 방을 보여줄게. 박태준이 말했다. 준호의 방은 3층에 있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다. 방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마음에 드니? 박태준이 물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조금 쉬다가 1시간 후에 점심 식사를 하자. 오후에는 해변으로 갈 거야. 준호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후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도 이런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준호를 우선시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녀는 항상 준호에게 웃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준호에게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준호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요. 1시간 후 준호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박태준과 최윤정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준호야, 자리에 앉아. 박태준이 말했다.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거야. 식사는 풍성했다. 전복, 문어, 다양한 생선 요리,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품인 흑돼지 요리까지. 준호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맛있게 먹어, 준호야, 최윤정이 말했다. 너무 말랐구나. 좀 더 살이 쪄야 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모. 정말 맛있어요. 이 식사 중에 박태준이 말했다.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지.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녀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고맙습니다, 이모. 그가 말했다. 식사 후 그들은 별장 근처의 해변으로 향했다. 그것은 프라이빗 비치였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그리고 야자수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었다. 준호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따뜻한 모래가 그의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 물속으로 발을 담갔다. 차가워.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박태준과 최윤정은 해변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좋은 아이야. 최윤정이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잘 키웠어.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항상 특별했어.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준호도 그녀를 닮았어. 최윤정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정말 사랑했었나요?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사랑했어.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지. 그런데 왜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 나는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지.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때 우리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내 아버지는 내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어.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최윤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모두 선택을 했네요.
나도 당신과 결혼하기로 선택했고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최윤정이 다시 말했다. 준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가 행복했으면 해요. 박태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윤정 씨. 준호는 해변을 달리며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는 잠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별장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박태준은 준호를 별장의 서재로 데려갔다. 보여줄 것이 있어 그가 말했다. 서재의 책장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박태준은 금고를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야.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지. 상자 안에는 몇 장의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노트북이 있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쓴 시집이야. 박태준이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선물했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어. 몇 년 후 우연히 우리 대학 도서관의 오래된 책 사이에서 발견했어. 그녀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 같아. 준호는 감동받아 노트북을 받았다. 그것은 손으로 쓰여진 것이었고 표지에는 별을 따는 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정말 어머니의 글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그래, 그녀의 필체야. 읽어봐. 준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태준에게 내 인생의 별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 시들은 당신에게 바치는 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게요. 명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 시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의 시들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사랑이 모든 단어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시는 별을 따는 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 하나를 따고 싶어. 그 별빛으로 너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 하지만 별은 너무 높이 있어. 내 손이 닿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매일 밤 기도해. 언젠가 그 별이 너에게 떨어지기를, 그리고 그 별빛이 너의 길을 밝혀주기를, 너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를 나는 알아. 언젠가 우리의 아이가 그 별을 따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별빛으로 우리 모두의 밤을 밝혀줄 거라는 것을. 준호는 마지막 구절을 읽고 놀랐다. 우리의 아이라는 표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아버지, 이 시가 저에 대한 거예요? 그가 물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이 시집이 쓰여진 날짜를 보면 내 어머니가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시기야.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녀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당시 나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지. 미영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일치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고요.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었어. 박태준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찾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시집을 넘기며 어머니의 글을 더 읽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와 다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 시집을 가져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저도 물론이지. 그것은 이제 내 것이야.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시집을 읽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를 읊조리는.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더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별이 되어서. 그리고 언젠가 네가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말해줘. 내가 항상 그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너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야. 사랑해, 내 작은 별아. 엄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언젠가 준호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준호는 속삭였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는 창밖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의 시집을 베개 밑에 넣은 채 눈을 떴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시집을 읽었고 마치 어머니와 다시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다. 창문 밖으로는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제주도의 아침은 서울과는 달랐다. 더 평화롭고 더 맑은 공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신선한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멀리 한라산이 웅장하게 솟아있었다. 오늘 그들은 한라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준호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아버지와 이모가 이미 일어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식당에 내려가자 박태준과 최윤정이 이미 아침 식사 중이었다. 좋은 아침이야. 준호야, 박태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잘 잤니? 네, 아버지. 정말 잘 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다양한 아침 식사 메뉴를 바라보았다.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시리얼,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 주스까지.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물었다. 오전에는 한라산을 방문할 거야, 박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주도의 전통 마을을 구경할 예정이야. 최윤정이 덧붙였다. 제주도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있어. 해녀 문화도 유명하지. 오늘 우리는 해녀 공연도 볼 수 있을 거야. 준호는 기대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학교에서 해녀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볼 기회는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라산으로 향했다. 차로 약 40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우리는 정상까지 가진 않을 거야. 박태준이 설명했다. 그건 전문 등산 가드를 위한 코스지. 대신 중간 지점인 어리목 코스를 따라가 볼 거야. 그들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숲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씹소리, 그리고 강한이 들리는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 준호는 이런 자연의 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가 감탄했다. 최윤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나도 이곳이 좋아. 서울의 번잡함을 잠시 잊을 수 있어. 그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제주도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푸른 바다, 녹색 초원 그리고 작은 마을들. 저기 보이는 곳이 우리 별장이 있는 지역이야. 박태준이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경치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곳을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가 중얼거렸다. 박태준이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내 어머니는 자연을 사랑했어. 우리는 종종 한강 공원을 산책하곤 했지. 그녀는 항상 꽃과 나무에 대해 이야기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기 전 가끔 그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에게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의 시집을 읽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박태준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그래, 미영은 뛰어난 시인이었어. 그녀의 글은 항상 깊은 감정과 섬세한 관찰력이 담겨 있었지. 마지막 페이지에 저를 위한 메모가 있었어요. 준호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언젠가 제가 아버지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박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녀가 뭐라고 썼니? 준호는 어머니의 메모를 기억했다.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두 분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윤정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어. 박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서 경치를 감상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내려가자 최윤정이 말했다. 점심시간이 다 됐어.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근처의 전통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주도의 특산품인 흑돼지, 바비큐와 해산물 요리를 맛보았다. 식사 중
준호는 용기를 내어 최윤정에게 물었다. 이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최윤정이 대답했다. 이모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괜찮으신가요? 최윤정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어. 갑자기 낯선 아이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려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최윤정이 계속했다. 이제 나는 네가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 너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없어. 그리고 너를 알게 되면서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잘 키웠구나. 준호는 감동받아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최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네가 여기 있는 것이 괜찮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이모.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가 마침내 준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안도했다. 식사 후 그들은 제주도의 전통 마을인 선금민속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초가집, 돌담길, 그리고 전통 농기구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그가 감탄했다. 그래, 박태준이 대답했다. 제주도는 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삼다도라고 불리는데 바람돌 여자가 많다는 뜻이야. 여자요? 준호가 의아해했다. 최윤정이 설명했다. 제주도는 해녀 문화로 유명해. 여성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이 있지. 그들은 산소통 없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소라 같은 해산물을 잡아와. 정말 대단하네요. 준호가 감탄했다. 그들은 마을을 구경한 후 해녀 공연이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해녀들의 물질 시범을 보았다.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검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저 해녀 할머니들은 정말 강인하시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최윤정이 대답했다. 제주도 여성들은 특히 강인하기로 유명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 준호는 문득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 역시 강인한 여성이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병마와 싸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이 해녀들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박태준은 준호를 발코니로 불렀다. 준호야, 내일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 정식 교육이 시작될 거야. 2달 후에는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야. 이제부터 너는 박준호가 될 거야. 내 성을 물려받게 될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는 항상 김준호였다.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의 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박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변화는 항상 어려워. 하지만 이것은 네가 우리 가족의 공식적인 일원이 된다는 의미야. 그리고 나는 네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준호는 감동받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박태준은 준호를 꽉 안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안은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미영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제주도를 바라보았다. 이번 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감,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기억,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준호의 집중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그리고 예체능까지. 그는 자신이 놓친 3년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교사들은 준호의 열정과 집중력에 감탄했다.
준호 군은 정말 놀라운 학생이에요. 이미경 선생님이 박태준에게 보고했다. 그는 빠르게 배우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항상 더 알고 싶어 해요. 이런 열정은 정말 드문 일이죠. 준호는 특히 문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어머니처럼 시를 좋아했고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뻐했다. 한편 최윤정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열정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종종 준호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그에게 예절과 사교 기술을 가르쳤다. 준호야,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녀가 식사 중에 시범을 보이며 말했다. 세인트 조지 학교에서는 이런 기본 예절이 중요해. 준호는 열심히 배웠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준호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친절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한 달이 지났을 때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준호는 공식적으로 박준호가 되었다. 그는 이제 박태준의 법적 아들이었고 스카이그룹의 상속자였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야. 박태준이 법원에서 나온 후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는 감동받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박태준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준호는 공식적으로 박태준의 아들로 소개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태준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박준호는 이제 우리 가족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카이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태준의 갑작스러운 아들 소개에 놀랐지만 그들은 모두 준호를 환영했다. 최윤정도 준호의 손을 잡고 그를 소개했다. 준호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빛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호는 감동받아 눈물을 참았다. 그는 이제 정말로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시집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이모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될 거예요. 그는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별이 되어서. 그리고 언젠가 네가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말해줘. 내가 항상 그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너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야. 사랑해, 내 작은 별아. 엄마 준호는 시집을 가슴에 안았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을 모두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행복보다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꿈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준호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준호, 이제는 공식적으로 박준호가 된 그는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날을 맞이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파란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고급스러운 교복,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깨끗하게 닦인 가죽 구두.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준호야, 준비됐니? 박태준이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아버지. 들어오세요. 준호가 대답했다. 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멋지구나. 완벽한 세인트 조지 학생이 되었어. 준호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아직 긴장돼요. 모두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걱정 마. 넌 놀라운 아이야. 곧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모두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박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는 이미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 너는 내 아들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최근에야 우리 가족과 재회했다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네 가치를 절대 의심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달 동안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집중 교육을 통해 학업 격차를 좁혔고 고급 사회의 예절과 관습을 배웠다. 최윤정 이모는 특히 그에게 테이블 매너, 대화 기술, 그리고 사교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준호야, 세인트 조지에서는 네 행동이 우리 가문을 대표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그녀는 자주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지 마. 내 진정성은 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야. 처음에는 이모의 이런 조언이 모순적으로 들렸지만 점차 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해야 했다. 내려가자 박태준이 말했다. 윤정 이모가 기다리고 있어. 1층 로비에서 최윤정이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정말 멋지구나. 그녀가 말했다. 완벽한 신사가 됐네. 고마워요 이모. 준호가 대답했다. 지난 2달 동안 최윤정과 준호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처음의 냉랭함은 점차 따뜻함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내가 직접 너를 학교에 데려다 줄게. 최윤정이 말했다. 짤헐 인상이 중요하니까. 준호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요? 그래서 어쩌다 그래. 세인트 조지는 내가 졸업한 학교야. 나는 동문회 회장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소개하면 모두가 너를 더 잘 받아들일 거야.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윤정 이모의 제안이 좋을 것 같아. 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모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향했다. 최윤정의 고급 세단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넓은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야. 최윤정이 학교 정문을 지나며 말했다.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지. 준호는 넓은 캠퍼스와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학교 같았다. 그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최윤정 동문, 오랜만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리고 이분이 박준호 학생이군요. 네, 교장 선생님. 최윤정이 대답했다. 준호는 제 남편의 아들이자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박준호 학생. 세인트 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혁신을 모두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학교 투어로 안내했다. 현대적인 시설의 교실, 넓은 도서관, 첨단 과학실험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다. 준호 학생은 7학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다. 나이로는 6학년이 맞지만 입학시험 결과가 뛰어나서 한 학년 올려 배정했습니다. 준호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또래보다 뒤처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 학년을 뛰어넘게 되었다. 정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래. 최윤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시험 결과는 놀라웠어.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준호는 가슴이 뿌듯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2달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투어가 끝나고 그들은 준호의 교실로 향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인 김서연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학생.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우리 반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내 담임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인 김서연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대답했다. 자, 이제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야. 김 선생님이 말했다. 초의 여사님, 이제 준호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최윤정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첫날이라 긴장되겠지만 너 자신을 믿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준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준호에게 보인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준호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요, 이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최윤정이 떠난 후 김 선생님은 준호를 교실로 안내했다. 교실 문이 열리자 약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학생을 살펴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의 새 친구가 함께하게 됐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박준호 학생이에요. 모두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준호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무관심해 보였으며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갑자기 나타난 스카이그룹 회장의 아들에 대한 소문 진호 준호. 저기 빈자리에 앉으렴. 김 선생님이 교실 중간쯤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다. 그가 앉자 옆자리 소년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난 이민준이야. 그 소년이 말했다. 반가워. 안녕, 반가워. 준호가 대답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준호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첫 수업은 영어였다. 김 선생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 작품을 어머니와 함께 읽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문학을 사랑했고 준회에게도 그 사랑을 전했다.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예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다. 다음에 우리의 꿈과 현실이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준호는 이 말이 자신의 상황과 묘하게 일치한다고 느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고아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의 아들이자 명문 사립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꿈 같은 일이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너 정말 박태준 회장님의 아들이야? 한 여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응, 준호가 대답했다.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다른 학생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최근에야 아버지와 재회하게 됐어. 소문에 의하면 너 거리에서 살았다며? 한 남학생이 약간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최윤정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내 과거가 어떻든 그것은 나를 오늘의 내가 되게 한 소중한 경험이야.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민준이 그 남학생을 노려보았다. 야, 그만해. 새로운 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그 남학생은 어깨를 으쓱하고 물러났다. 이민준은 준호에게 미소를 지었다. 신경 쓰지 마. 강구석은 항상 그래. 아버지가 대기업 부사장이라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준호는 고마운 마음에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점심 같이 먹을래?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준호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수업은 도전적이었지만 그는 잘 따라갔다. 하민준과 몇몇 다른 친구들 덕분에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방과 후 준호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구진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비서였다. 준호 도련님, 첫날은 어떠셨습니까? 전구진이 물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아버지는요? 회장님은 아직 회의 중이십니다. 저에게 도련님을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차에 탑승하자 전구진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도련님의 첫 등교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기대돼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교복을 갈아입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첫날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민준과 같은 친구들도 만났다. 그는 책상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준 사진 중 하나였다.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대학 캠퍼스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 학교에 갔어요. 준호가 사진에 대고 말했다. 정말 좋은 학교예요. 어머니가 항상 원하셨던 그런 학교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될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들어가도 될까? 최윤정의 목소리였다. 근데 이모, 들어오세요. 최윤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준호의 책상에 있는 사진을 보았다. 네, 어머니구나. 정말 아름다우셨어. 네, 이모.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최윤정은 준호 옆에 앉았다. 학교는 어땠니? 생각보다 좋았어요. 친구도 몇 명 사귀었고요. 다행이구나. 첫날이 항상 가장 어려워. 하지만 넌 잘 해낼 거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놀랐다. 최윤정이 그를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말요, 이모? 응, 그래.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준호야. 네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자, 이제 준비하렴.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저녁 식사는 화려했다. 박태준은 준호의 첫 등교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깜짝 선물도 있었다. 준호야, 이것은 네가 앞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이야. 박태준이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만년필 세트가 있었다. 금으로 만들어진 만년필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보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 준호가 감동받아 말했다. 이 만년필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박태준이 설명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 준호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마치 그것이 상징하는 책임만큼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최윤정도 준호에게 선물을 건넸다. 이것은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그것은 우아한 가죽 커버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내 나이 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 너도 그렇게 했으면 해. 정말 고마워요, 이모. 준호가 말했다. 저도 일기를 써볼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태준이 샴페인을 땄다. 물론 준호에게는 사과 주스가 제공되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있어. 박태준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준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마침내 완전해진 것을 축하하며.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준호는 이 순간이 꿈 같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식사 후 준호는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가 쓴 시 별을 따는 아이를 떠올렸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 하나를 따고 싶어. 그 별빛으로 너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 그는 이제 그 시의 의미를 이해했다. 어머니는 항상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은 그를 위한 것이었다.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 것이다. 정원사 오전구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좋은 밤이네요, 도련님.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 선생님. 준호가 대답했다. 도련님께서 학교에 첫 등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고요. 오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 참 다행이군요. 도련님은 특별한 분이시니 곧 모두가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 제 친어머니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김미영이라고요. 오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미영 씨. 네, 기억납니다. 회장님이 대학생 시절에 종종 이 집에 데려오셨던 아가씨 말씀이시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매력적이었죠. 준호는 놀랐다. 그는 어머니가 이 집에 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정말요?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고요? 네, 몇 번 오셨어요. 주로 회장님의 부모님이 해외에 계실 때였죠. 두 분은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히 저 매화나무 아래에서요. 준호는 오전구가 가리키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 나무는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김미영 씨는 정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전구가 계속했다. 특히 꽃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죠. 그녀는 저에게 꽃말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꽃말이요? 매화는 인내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머니다운 생각이었다. 그녀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오 선생님.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도련님. 이제 들어가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매화 나무에 한 번 더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방에 돌아온 준호는 최윤정 이모가 선물한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만년필로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에 첫 등교를 했고 새 친구들도 만났다. 이모는 나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셨고 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오늘 오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다. 나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것이고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직,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이모도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원하셨던 것처럼요. 어머니의 시처럼 저는 이제 별을 따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별빛으로 저의 밤을 밝힐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준호는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준호가 속삭였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긴 하루였지만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준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불과 몇 개월 전 준호는 추운 거리에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고아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밝은 미래를 가진 소년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대의 잃어버린 휴대폰에서 시작되었다. 운명의 손길이 그를 아버지에게 인도한 것이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이 된 어머니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FEM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준호의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